안녕하세요. 모리그라운드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예술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의 경우 시민혁명과 함께 프랑스 낭만주의의 탄생을, 한국의 경우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중미술이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가 생겼었죠. 또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혁명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고뇌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낸 아티스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민주화 운동의 실패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6년 전 세계 미술 시장에 파란을 가져온 중국 현대미술, 냉소적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 유해민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62년 유해민준은 중국 헤이룽장성 다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중국의 유전 발굴 정책에 참여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중국 사람들은 배정된 작업 단위에서 생활이 통제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석유개발연구원으로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중국 북동부 다칭 지역에 살았으며 1969년 허베이성으로, 그리고 1972년에는 베이징 석유개발연구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국가 단위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98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천진의 해양국제석유회사에서 전기기사로 일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해민주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으며 일을 하면서도 그림 그리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 그는 심해석유 굴착에 종사하면서 동료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삶의 경험은 그가 사람의 피부를 붉은 빛깔로 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83년 유해민준이 21살이 되던 때에 그는 허베이의 정유회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해민준은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직장 상사를 설득하여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설득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유해민준은 1985년 23살의 나이에 허베이 사범대학 회화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1985년 중국은 신사조 미술운동이 활발하였습니다. 신사조 미술운동은 중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미술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중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미술에서 벗어나 서양의 현대미술 사조와 철학을 받아들여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운동입니다. 이때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철학적, 매체적 실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민준은 이러한 신사조 미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학생이었습니다. 1989년 대학을 졸업한 유해민준은 다시 허베이의 작업 단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미술대학을 졸업한 만큼 그는 석유 채굴 현장이 아닌 회사 산하의 석유교육훈련학교의 미술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세계를 뒤흔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천안문 사태는 천안문에 수많은 민중이 모여 민주화를 외친 중국의 가장 거대한 민주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탱크와 총으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당시 진행된 진압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청년, 학생, 지식인, 그리고 예술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일반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한 이들은 정부의 탄압에 이기지 못하고 지역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베이징 서북쪽에 위치한 원명원은 과거 대형 황실 정원이었던 곳입니다. 이곳 인근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작업을 하던 공간이 조금씩 생겨났던 곳이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탄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원명원에 하나둘 모여들어 정착하게 되었고, 후에는 40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사는 거대 예술 창작촌이 되었습니다. 유해민준은 이 원명원 예술창작촌에 들어와 정착했던 초기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90년 당시 미술 강사 일을 하던 28살의 유해민준은 전업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의 부모님 세대가 국가에서 지정해준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갔고 본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업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줄 리도 만무했습니다. 1991년 유해민주는 사고를 칩니다. 그것은 바로 꾀병을 부려서 병가를 받아내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꾀병으로 병가를 받아내고 원명원 예술촌에 들어가 전업작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원명원 예술촌에 들어갈 때 가족들 모두가 엄청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해민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가난으로 굶어 죽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 죽는 것이 세상에 속지 않고 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1991년부터 유해민주는 원명원 예술촌에서 즐겁게 친구들과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원명원에 함께 작업을 하던 작가들 중에는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중 한 명인 팡리준도 함께였다고 하죠. 유해민준의 초기 작업들은 친구들의 보헤미안적인 모습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초기 작업들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유해민준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하였습니다. 유해민준의 유일한 걱정은 재료비에 대한 걱정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료비와 작업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베이징 대학 근처에서 지엠빙과 수박 장사를 했다고도 합니다. 원명원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작업을 했지만 유해민주는 마냥 즐겁지 않았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예술가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총과 탱크로 밀어버린 그들의 열망과 열정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과연 그 시대의 예술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기 유해민준의 스타일은 동시대 미술가 장지안이의 인물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가 원명원에 들어가기 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신진 작가들의 미술대전이 열렸었는데요. 차이나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의 이 전시에서 만난 것이 바로 장지안이의 더 세컨드 스테이트라는 그림이었습니다. 4개의 패널에 가득 채워진 사람의 웃는 모습의 그림은 유해민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해민준은 마치 웃는 얼굴이 미륵불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미륵불과 중국의 미륵불의 모습은 다릅니다. 한국의 미륵불은 보통 수려한 외모에 부처가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중국의 미륵불은 배가 나온 부처가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민주는 이때의 영감을 빠르게 발전시켜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하였습니다. 유해민준이 원명원에서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 그의 작업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무언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대한 귀 또는 거칠게 웃고 있지만 표정을 알 수 없는 자화상, 행복하다고 웃고 있지만 행복하기보다는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집단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예술촌을 중국 정부가 가만히 놔뒀을까요? 원명원은 1995년 중국 정부에 의해 해체되게 되는데요. 1995년부터 원명원 창작촌의 예술가들의 일부가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호적지로 송환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의 예술가들은 유민 취급을 받았는데요. 중국 정부의 강제 수용과 고향 송환 조치로 인해서 원명원은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민주는 더 시골에 위치한 중국 숭장 지역으로 작업 공간을 옮기게 되는데요. 유해민주는 숭장 지역에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냉소적 리얼리즘은 1990년대 중반 중국의 미술평론가 리시안팅에 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회의 현상을 냉소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냉소적 리얼리즘은 세상을 냉소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가 꺾여버린 그들의 날개를 되살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냉소적 리얼리즘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은 다 허탈합니다. 허허허 웃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냉소적 리얼리즘 회화의 인물들은 대체로 이런 과장되거나 무기력한 웃음,
울음, 무표정한 표정, 가면 등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과거 사회주의 시절 공산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적 웃음의 이미지를 대량 생산해내었는데요. 유해민준의 작품 속의 웃음은 그것보다도 더 과장되어 있습니다. 웃다 못해 우는 듯한 얼굴들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의 웃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작업에서 웃음은 무력감, 힘과 참여의 부족함,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한 권리의 부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의 웃음은 문화적, 인간적,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혁명적 무기로서 작용합니다. 실제 유해민준은 잘 웃는 작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의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냉소적 리얼리즘은 반이상주의로서 문화나 사회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웃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웃음은 사회를 조롱하는 것일 수도 한편으로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해민준은 숭장에서 왕성한 작업 활동을 보입니다. 그의 작업은 세상에 대한 허탈한 웃음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웃음을 보면 한편으로는 유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슬픔이 느껴지는데요. 그 당시 시대를 몸으로 겪고 좌절과 무기력을 맛보았던 자신의 젊음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유해민준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바보 같다. 그들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강요된 듯한 부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이 숨어 있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들은 곧 내 초상이자 친구의 모습이며 나아가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유해민준의 작업을 보고 어떤 이들은 노장사상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식으로 사회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하는 방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2007년 10월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작품 처형이 590만 달러, 한화로 약 60억 원에 낙찰됩니다. 소더비 경매에서의 낙찰을 시작으로 유해민준은 장시아오강, 왕광이, 팡리준과 함께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이때 소더비 경매가 흥미로운 이유는 소더비 경매가 미술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주요한 좌표가 되는 경매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2006년 소더비 뉴욕 현대미술 경매에서 중국 현대미술은 낙찰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싹쓸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007년 소더비 런던 경매에서 유해민준은 당시 최고가를 기록하며 중국 현대미술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유해민준은 2004년부터 그의 작품 무제가 26억 원에 낙찰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 경매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그림값을 호가하였는데 2008년 5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유해민준의 작품의 최고가 기록이 갱신되기도 하였습니다. 1992년작 괭괭이 5,408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75억 원에 낙찰되면서 최고 작품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이때 유해민준의 나이가 46살 되던 때입니다. 유해민준은 젊은 나이에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004년 제5회 상하이 비엔날레에서 유해민준은 자신의 시그니처인 웃음이 들어간 자화상의 캐릭터가 아닌 서양 고전회화에서 인물들이 빠진 회화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올랭피아에서는 여자 모델과 하녀가 사라지고 밀레 만종에서는 농부들이 사라지는 그림들이 그것입니다. 마라의 죽음,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와 같은 익숙한 명화들에서 인물과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면서 그림을 낯설게 만드는 작업이었는데요. 그는 관객에게 역사의 변화와 회화 속의 이야기의 전환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개국대전은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모습을 그린 중국을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유해민준은 천안문 광장만 남겨놓고 그림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이 지워지고 나면 그림에는 천안문의 풍경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림이 처음 그려진 1952년 그림의 인물들을 확인한 마오쩌둥이 후에 정치적인 숙청을 하면서
그림 속의 인물들을 지우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해민주는 그림 속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유해민준이 기존에 만들어 나가던 웃음으로써 사회의 조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작업은 유머러스하기보다는 냉철하고 비판적입니다. 유해민주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림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해민주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콜라보 작업을 최근까지도 진행하였는데요. 2008년 스트릿 아티스트이자 아트토이 디자이너 카우스와의 콜라보 피규어 작업은 한정 생산되어 약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와인 브랜드, 그리고 2016년 시계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유해민준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최근 2023년 유해민준은 중국 라이브 아트 플랫폼에서 랩핑헤드라고 하는 제목의 첫 NFT 컬렉션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는 현재도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냉소적 리얼리즘의 대표주자인 유해민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그라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